이봐요. 정신 차려. 눈 똑바로 떠. 여기서 자면 진짜 죽어. 날카로운 비명 같은 고함이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눈꺼풀이 1,000톤의 납덩이처럼 무거워 도저히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온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점차 아득해지더군요.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날의 추위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유혹이었습니다.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거친 손길만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날 그 길 위에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하얗게 질린 입술로 저를 노려보는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살려냈다는 안도감보다는 왜 삶을 포기하려 했느냐는 무서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차가운 눈밭에 쓰러져 있었던 것, 그리고 낯선 여자의 등 뒤에 엎여 목숨을 구하게 된 것. 이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사연을 듣고 계신 곳과 나이,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폭설이 쏟아지던 1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33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좁은 고시원 방 한 구석에 처박혀 썩어가고 있던 장수생이었습니다. 행정고시와 사법시험, 2마리 토끼를 잡겠답시고 시작했던 공부는 어느새 제 발목을 잡는 덫이 되어 있었습니다. 4년, 아니 햇수로 5년째 낙방 소식을 듣던 날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골을 빼먹으며 살아온 기생충, 그게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통에서 생선을 다듬으며 번 돈을 꼬박꼬박 제 고시원비로 보내주셨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태윤아, 밥은 먹었니? 날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마 떨어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입술을 깨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패배감에 찌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길로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두꺼운 외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패배의 굴레를 끊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밖은 기록적인 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따뜻한 곳으로 몸을 숨겼는데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가락 끝 감각이 사라지고 콧속이 얼어붙어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몸이 얼어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모의고사 점수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자 기이한 해방감마저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진 어느 골목 어귀에서 저는 그대로 눈밭 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뺨에 닿았을 때 저는 비로소 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저벅저벅 눈을 밟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일어나. 걸걸하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치고는 굵고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멱살을 잡고 흔들더니 이내 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저는 70kg이 넘는 건장한 성인 남성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축 늘어진 사람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마치 가벼운 쌀포대라도 되는 양 단숨에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에 걸쳐 맸습니다. 좁고 단단한 어깨였습니다. 그 어깨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얼어붙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뭐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쉽게 들지?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낡은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훈훈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식당 구석에 있는 평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술을 얼마나 처마셨길래 길바닥에서 자빠져 자? 얼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녀가 젖은 외투를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 위쯤 되어 보였고 화장기 없는 민낯에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낡은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뚝배기에 무언가를 끓여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 국밥이었습니다. 일단 이거 먹어. 먹고 정신 차려. 그녀는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이 너무 얼어 숟가락을 쥘 힘조차 없자 그녀는 혀를 차더니 직접 국밥을 떠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멈췄던 내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하고 나간 길에서 이름 모를 여자에게 국밥을 받아먹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처량하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고마우면 밥값해.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녀의 이름은 정미라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한때 올림픽 메달까지 바라보던 역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한 뒤 연금을 털어 작은 식당을 차리려다 사기를 당했고 지금은 새벽 인력시장에서 막노동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업고 올 수 있었던 건 수년간 역기로 단련된 근육과 막노동으로 다져진 생활 근육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식당 안을 둘러보니 곳곳에 붙어 있는 빨간 압류 딱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테이블 서너 개가
전부인 이 초라한 가게. 그녀 역시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삶의 무게를 그녀는 역기를 들어 올리듯 온몸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좀 쉬다가 대신 아침 장사 준비 좀 도와. 파 좀 다듬고 양파 좀 까고. 미라 씨는 무심하게 말하곤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저는 홀린 듯 주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양파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향 때문에 눈물이 났지만 사실은 양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그녀도 알았을 겁니다.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굵은 마디와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역도 선수 시절에는 영광의 상처였을 그 굳은 살들이 지금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흔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펜대만 굴리던 제 손은 하얗고 매끄러웠습니다. 그 대비가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국가고시 준비생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 뒤에 숨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말없이 양파 한 망을 다 깠습니다. 미라 씨는 그런 저를 힐끔 보더니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건네주었습니다. 손놀림이 제법 야무지네. 공부만 한 샌님인 줄 알았더니. 그녀의 투박한 칭찬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지난 5년간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인정이었습니다. 합격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제 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벅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는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며 공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미라 씨의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밥값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점차 그녀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강인함 곁에 있으면 저의 나약함도 조금은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하자주는 짐승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딴 사업 실패와 빚 보증으로 무너져가는 집안을 홀로 떠받치고 있었고, 저는 고시 낙방으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상 끝벼랑에 선 두 남녀의 만남.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연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리고 미라 씨의 삶마저 위협할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제 어머니, 그리고 이 동네를 집어삼키려는 탐욕스러운 포식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라 씨의 식당에서 일한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의 중년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잔뜩 굳은 표정으로 가게를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저에게 꽂혔습니다. 서태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옆에는 번들거리는 가죽 점퍼를 입은
눈매가 사나운 남자가 껌을 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조성철, 동네에서 소문난 악질 개발업자이자 훗날 저희 부부를 지옥으로 몰아넣을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판검사 되겠다고 공부하러 간 놈이 이런 구질구질한 식당에서 식모 노릇이나 하고 있어? 내가 이러려고 뼈 빠지게 생선 대가리 쳐가며 뒷바라지한 줄 알아? 어머니의 고함이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오던 미라 씨가 제 앞을 막아서며 나섰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가게에서 행패세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시죠. 미라 씨의 당당한 태도에 어머니는 잠시 기가 눌린 듯 했지만 곧바로 더 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행패?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야? 너 같은 근본 없는 게 감히 어디서? 그리고 옆에 있던 조성철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진정하세요. 여기가 바로 그 자리가 안 좋다는 식당이네. 내 이럴 줄 알았어. 젊은 놈 하나 꼬여내서 일꾼으로 부려먹는 꼬라지하고는. 조성철의 눈빛은 미라 씨를 훑어내리며 더러운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으니까요. 어머니를 속인 죄인, 그리고 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죄인.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고부 갈등이나 치정이 아니라 거대한 불법과 음모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양파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껍질 벗겨진 하얀 양파가 흙투성이 바닥에서 뒹구는 모습이 꼭 발가벗겨진 제 처지 같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지독한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축복 대신 쏟아지던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식장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습니다. 동네 구청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우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조한 표정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동안 어머니는 대기 의자에 앉아 바닥이 꺼져라 땅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판검사 아들을 둔 사모님 소리를 듣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꿈이 빚더미에 앉은 전직역도 선수 며느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라 씨는 그런 어머니에게 물 한 잔을 떠다 드리며 담담하게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묻어나고 단단하던지 저는 그 순간조차 그녀 뒤에 숨고 싶은 비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신혼생활은 달콤함이 아니라 쓴맛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증을 섰던,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성철의 꿰매 넘어가 빌려 썼던 사채의 빚이 터진 것은 혼인신고를 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좁은 월세방 보증금마저 압류당했고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가 닥쳤습니다. 조성철은 뱀 같은 혀를 놀리며 우리에게 제안 하나를 던졌습니다. 형수님, 내가 인정머리가 없는 놈은 아니잖아. 저기 읍내 외곽에 내가 관리하는 창고가 하나 있는데 당분간 거기라도 들어가 살든지. 임대료는 공짜야. 대신 관리는 확실하게 해줘야 해. 그가 말한 창고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양곡을 보관했다던 지금은 버려진 지 10년도 더 된 폐창고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곳곳이 깨져 하늘이 보였고 바닥에는 쥐똥과 정체 모를 쓰레기들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와 귀신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할 듯 소리를 지르며 다시 나가자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미라 씨가 막노동으로 모은 몇십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썩은 나무 기둥에 기대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공부한 법전 속의 정의는 이토록 무력한데 현실의 불법과 폭력은 이토록 강력하다는 사실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내일을 꿈꾼단 말인가? 절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서태윤 씨,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미라 씨가 이미 겉옷을 벗어 허리춤에 묶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녹슨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더니 창고 구석에 쌓여있는 거대한 폐자재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안 움직여. 오늘 해지기 전에 잘자리 하나는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앞에 둔 선수의 눈빛, 딱 그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폐창고는 감상에 젖어 한탄할 공간이 아니라 치워야 할 과제이자 들어 올려야 할 무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썩은 합판 하나를 옮기는 데에도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손바닥은 금세 까져 피가 맺혔습니다. 반면 미라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올림픽 경기장에 선 선수처럼 호흡을 가다듬고 거대한 폐가구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합! 짧고 굵은 기합 소리와 함께 성인 남자 2명이 달라붙어도 힘들 법한 낡은 관물대가 그녀의 어깨 위로 솟구쳤습니다. 등 근육이 꿈틀거리고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이 옷 위로도 느껴졌습니다. 과거 그녀가 들어 올렸을 수천 번의 밥에 흘렸을 수톤의 땀방울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그리고 정확하게 쓰레기들을 밖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화려한 화장을 한 신부보다 아름답고 숭고해 보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자인 내가, 가장인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내가 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못하더라도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쌓인 먼지라도 쓸어내야 했습니다. 콧구멍과 목구멍으로 매캐한 먼지가 들어와 쉴 새 없이 기침이 터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라 씨가 멈추지 않으니까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창고 한 구석에 겨우 사람 2명이 누울 만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먼지 구덩이 속에 주저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런 고생만 시키고 제 입에서 기어코 나약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김밥 위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미라 씨가 먹던 김밥을 내려놓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제 손을 으스러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서태윤 씨, 나 역도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알아?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거우면 내려놓으라고, 힘들면 포기하라고. 근데 나는 그때마다 더 꽉 잡았어. 이거 놓으면 내가 지는 거니까. 지금 우리 상황 무겁지. 진짜 더럽게 무겁지. 근데 우리가 이걸 내려놓으면 저 바깥에 있는 놈들이 우리 비웃으면서 박수 칠 거야. 나는 그 꼴 절대 못 봐.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짐을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의 기둥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머리 좋잖아. 법 공부했다며. 나는 힘쓰는 거 할 테니까 당신은 머리 써. 그래서 우리 무시한 사람들, 우리 등쳐먹은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갚아주자고. 알겠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뜨거운 것이 명치 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패배감도 자책감도 아니었습니다. 오기였습니다.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살아남아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도끼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창고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잠을 청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에는 세상 그 어떤 벽보다 단단한 미라 씨의 등이 맞닿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창고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미라 씨는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받아온 폐자재들을 모아 창문을 막고 뚫린 지붕을 보수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도우며 틈틈이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펼친 책은 수험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사기 계약서, 조성철이 내민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민법과 형법 판례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계시더니 미라 씨가 끓여온 죽을 드시고는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려 하셨지만 이 춥고 더러운 곳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미라 씨의 억척스러움에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쭈뼛거리며 미라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예, 거기 무거운 거 나랑 같이 들자.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굽은 등이 미라 씨의 넓은 등 옆에 나란히 섰을 때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앙숙 같았던 고부 사이를 이어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지독한 가난과 시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폐창고를 베이스 캠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고 버려진 곳이 아니라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 베이스 캠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창고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미라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깨끗하게 닦아놓은 창고 중앙의 넓은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자리 좋네. 자리? 무슨 자리요? 제가 묻자 그녀는 시익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당 해야지. 우리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여기서 밥 할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폐창고에 누가 밥을 먹으러 온단 말입니까? 주변에는 공장 몇 개와 지나가는 트럭들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면 오게 만들면 돼. 맘만 있으면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오는 게 사람 입맛이야. 나 손맛 있는 거 알잖아.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돈은요? 재료비며 집기며. 그래서 말인데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읍내 시장 상인들의 명함과 전단지들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시장 돌면서 외상거래 좀 터줘. 당신 말 잘하잖아. 공부한 티 좀 내보라고. 내가 가서 힘으로 으름장 놓는 것보다 당신이 가서 조목조목 따지고 설득하는 게 훨씬 먹힐 거야. 이것이 미라 씨가 제게 준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고시원 방구석에서 펜만 굴리던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냉대와 거절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걱정 마. 뒤에는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누가 헛소리하면 내가 가서 확 들어서 꽂아버릴 테니까. 농담처럼 던진 그녀의 말에 우리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쥐들이 놀라 도망갈 만큼 호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패양곡 창고에서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대장군 같은 아내와 뒤에서 지혜를 모으는 참모인 남편, 그리고 비록 힘은 없지만 우리를 위해 밥을 짓는 어머니까지 우리는 완벽한 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것 자체가 조성철의 더 큰 그림 속에 있는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창고 바닥 아래에 우리 가족의 운명을 또 한 번 뒤집어 놓을 엄청난 비밀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건 미라 씨가 배수구를 뚫기 위해 바닥을 파내려 가던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비 오는 날 오후 미라 씨가 바닥을 파내려 가다 발견한 것은 다행히 시체나 금괴 같은 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꽉 막혀 썩어버린 배수관 덩어리였죠.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현실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꽉 막힌 현실, 아무리 파내도 오물만 솟구치는 밑바닥 인생. 미라 씨는 그날부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간판도 없는 이 허름한 폐창고에 한바집이라는 이름 아닌 이름이 붙었습니다. 메뉴는 단 하나, 돼지국밥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미라 씨는 일어났습니다. 핏물을 뺀 사골을 가마솥에 넣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가습이라도 아껴보겠다며 인근 공사장에서 버려진 폐목재를 주워와 뗐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도 그녀는 솥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물은 거짓말 안 해. 땀 흘린 만큼 진해지는 거야. 그녀의 철학은 단순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싼값에 배를 채우려는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가격은 읍내 식당의 절반도 안 되게 책정했습니다. 대신 맛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잡내를 잡기 위해 산에서 직접 캔 약초를 넣고 묵은지 하나도 허투루 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며 들어왔던 트럭 기사들과 인근 공장 노동자들이 하나둘 단골이 되었습니다. 어이, 여기 국물 진짜네. 이 가격에 남는 게 있어? 사장님, 여기 밥 좀 더 줘요. 깍두기도. 새벽마다 창고 앞은 트럭과 오토바이들로 북적였습니다. 미라 씨는 펄펄 끓는 뚝배기를 양손에 들고 호를 누볐습니다. 무거운 뚝배기 쟁반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나르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볼거리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천하장사 사장님이라 부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보석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식당 한 구석, 커튼으로 가려진 좁은 쪽방. 그곳이 제 세상이었습니다. 미라 씨가 밖에서 전쟁 같은 장사를 치르는 동안 저는 그 안에 숨어 책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고시 공부를 계속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에 펼쳐진 것은 수험서가 아닌 이 마을의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 그리고 조성철이 개입된 각종 개발 사업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이닥칠 때면 저는 쥐 죽은 듯 숨을 죽였습니다. 가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슬그머니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쯧쯧, 저 집 남편이라며? 여자는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사내놈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뭐하는 짓이래? 공부한답시고 유세 떠는 거지. 저 나이 먹도록 마누라 등골 빼먹는 거 보면 싹수가 노란 거야. 하여간 샌님들은 생활력이 없어. 저런 놈 데리고 사는 여자가 보살이지, 보살. 그들의 수군거림은 제 귀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도 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놈들을 잡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정체를 드러내면 조성철이 경계심을 가질 테니까요. 저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한심한 남편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조차 저를 한심하게 보셨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도 저를 보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미라 씨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장사가 끝나고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서도 제 밥상을 먼저 챙겼습니다. 밥 먹어. 공부하느라 힘들지?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그녀의 헌신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욕을 했다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녀는 묵묵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을 배신하는 것 같아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낯익은 검은 세단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성철이었습니다. 그는 똘마니들을 대동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밥 먹다 말고 흠칫 놀라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이고, 장사 잘 되네. 형수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조성철은 뻔뻔하게 빈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미라 씨는 굳은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업 중입니다. 식사하실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어허, 섭섭하게 왜 이러시나? 집주인이 세입자 얼굴 보러 왔다는데. 그나저나 형수님, 장사 이렇게 잘 되면 임대료 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공짜로 쓰라고 했더니 아주 눌러 앉으셨네. 그는 처음에 약속을 뒤집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렀습니다. 월세 200. 싫으면 당장 방 빼. 이 땅 내가 곧 밀어버릴 거니까. 미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국밥을 몇 그릇을 팔아야 나올지 모를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처음엔 그냥 쓰라고 해놓고. 미라 씨가 항의했지만 조성철은 비열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흔들었습니다. 구두 계약은 계약이 아니지. 그리고 여기 내 땅이야. 내 맘대로 하는데 뭐 불만 있어? 그때였습니다. 쪽방 문이 열리고 제가 걸어 나갔습니다. 러닝 셔츠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영락없는 백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그냥 드려. 제 말에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라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2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인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지면 당신 장사하는데 방해되잖아. 그리고 사장님 말씀이 맞지 뭐. 남의 땅 쓰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 저는 비굴하게 웃으며 조성철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제가 잘 타이를 테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월세는 어떻게든 맞춰보겠습니다. 조성철은 저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니야, 역시 배운 양반이라 말이 통하네. 그래, 남편이 이렇게 나와야지. 여자가 너무 드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알았어. 이번 달 말까지 입금해. 그는 제 어깨를 툭툭 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똘마니들이 저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쯧쯧, 저 새끼 저거 완전 등신이네. 마누라 치마폭에 숨어서 찌질하게.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식당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님들은 밥맛이 떨어졌다는 듯 숟가락을 놓고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미라 씨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래? 내가 알던 서태윤 맞아?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고개를 숙여? 당신 자존심도 없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줘? 당장 쫓겨나면 어쩔 건데. 일단 달래서 보내는 게 낫잖아. 비겁해. 진짜 비겁해, 서태윤. 미라 씨는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패대기 치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조차 혀를 차며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에구, 내가 저런 걸 믿고. 내 팔자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주워 올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비겁합니다. 등신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했습니다. 방금 전 조성철이 계약서를 흔들 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 계약서 하단에 적힌 날짜와 도장. 그것은 이미 3년 전에 폐업 신고가 된 유령 회사의 명의였습니다. 조성철은 지금 불법으로 점유한 땅에서 우리에게 세를 뜯어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땅은 곧 시에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 부지였습니다. 그는 보상금을 노리고 우리를 알박기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가 방심하고 제멋대로 날뛰도록 두어야 증거가 모입니다. 저는 다시 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전 조성철과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협박과 강요, 그리고 불법 임대 요구.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며 저는 수첩에 빨간 펜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조성철, 불법 임대 수익 및 탈세 혐의 확보. D-데이까지 앞으로 3주. 미라 씨가 주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속여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미라 씨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근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성철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산을 오르는데 누군가 제 뒤를 밟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제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을 때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묵직한 주먹이 제 명치를 가격했고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이 공부벌레 양반. 밤늦게 산에는 웬일이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식당에서 가끔 국밥을 먹던 험상궂게 생긴 남자. 노재식이었습니다.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저는 고통을 참으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제 턱 밑으로 차가운 삼날이 들어왔습니다. 노재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식당에서 묵묵히 국밥만 먹고 가던 그가 왜 이 야밤에 조성철의 불법 매립 현장에 있는 건지 의아할 틈도 없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해. 여기서 뭐 하냐고. 그의 눈빛은 살기등등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조성철의 하수인이구나. 매립 작업을 하러 왔다가 저에게 들킨 것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최대한 겁에 질린 척 연기했습니다. 저기, 운동하러 왔어요. 밤 공기가 좋아서. 운동? 이 시간에 이 꼴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바른 대로 불어. 너 뭐 알고 온 거지? 노재식이 삽을 들어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 속 녹음기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게 발각된다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진짜예요. 아내가 자꾸 구박해서 답답해서 그냥 나온 거라고요. 비굴하게 웅크린 제 모습을 보던 노재식은 콧방귀를 뀌더니 삽을 내렸습니다. 즉, 마누라 등골 빼먹는 주제의 성질은 썩 꺼져. 한 번만 더 알짱거리다 걸리면 그땐 진짜 묻어버린다. 저는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노재식이 파헤치던 땅 속에서 드러난 시커먼 비닐들. 그 안에서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산업 폐기물이었습니다. 조성철이 개발 부지에 폐기물을 몰래 묻어 처리 비용을 횡령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미라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가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무리한 노동과 스트레스가 겹쳐 몸살이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비 아깝다며 약국에서 파는 쌍화탕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명분 아래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옥 속에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싸움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 씨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깨웠습니다. 태윤아, 미라가 안 일어난다. 몸이 불덩이야.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급성 폐렴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혀를 찼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습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당장 입원해서 절대 안정 취해야 합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데 원무과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보호자님, 의료보험이 연체되셔서.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노재식이었습니다. 어젯밤 산에서 마주쳤던 그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오해하지 마슈. 사장님이 시켜서 온 거니까. 형수님 쓰러졌다는 소리 듣고 가보라고 해서 조성철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행태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미라 씨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굴욕감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노재식은 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경멸도 동정도 아닌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갚을 거 없어? 사장님이 형수님한테 빚진 거 갚는 셈 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산에서 본 거 못 본 걸로 해. 그게 형수님 위해서도 좋아. 그는 제 어깨를 툭 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노재식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역시 이 더러운 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젯밤 그가 저를 그냥 보내준 건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무언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미라 씨가 병상에 누워있는 일주일 동안 저는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낮에는 병실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밤에는 다시 한심한 놈의 가면을 쓰고 증거 수집에 몰두했습니다. 조성철은 미라 씨가 쓰러진 틈을 타 더욱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식당 자리를 비우라고 협박하는 횟수가 잦아졌고, 급기야 용역들을 동원해 가게 집기를 부수는 행패까지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태윤아, 우리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나자.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았습니다. 조성철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 혹은 장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퇴원한 미라 씨가 다시 가게 문을 열던 날 노재식이 찾아와 밥을 먹고 슬그머니 쪽지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오늘 밤 10시 항구 3번 창고 장부거래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노재식이 저에게 보내는 SOS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그는 미라 씨의 진심 어린 국밥과 헌신적인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던 그에게 미라 씨는 유일하게 사람 대접을 해준 존재였으니까요. 밤 9시 30분. 저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라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디가? 늦은 시간에. 그냥 바람 좀 쐬러. 답답해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라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비 오니까 우산 챙기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단순히 놀고 먹는 백수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의 낯선 눈빛과 밤마다 사라지는 수상한 행동들을 그녀의 육감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저를 믿고 보내주었습니다. 항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부두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3번 창고 뒤편 컨테이너 박스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조성철의 차가 들어왔고 뒤이어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시청 건축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은밀하게 가방을 주고받는 순간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빗소리에 묻혀 셔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뇌물 수수 현장과 장부가 담긴 가방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조성철의 경호원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식간에 덩치 큰 사내 셋이 저를 포위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 쥐새끼가 어디서 감히. 조성철이 다가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렌즈가 박살났습니다. 서태윤이, 너였어? 샌님이 아니라 살모사였네 이거. 조성철이 비릿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쩌나. 기왕 들킨 거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줘야겠는데.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미라 씨,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국밥을 끓이고 있을 그녀의 얼굴. 미안해, 미라야. 내가 너무 무모했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들린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성철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노재식이 조성철의 팔을 비틀고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만하시죠. 더 이상은 못 봐주겠습니다. 노재식? 너 이 새끼 미쳤어?
배신이야? 배신은 사장님이 먼저 하셨죠. 폐기물 처리 비용, 제목까지 다 떼먹으셨잖아요. 그리고 저 형수님 가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마쇼. 거긴 내 밥줄이니까. 노재식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빨리 튀어. 메모리 카드는 챙겼지? 바닥에 부서진 카메라 옆에 작은 메모리 카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것을 집어들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고함과 욕설, 그리고 주먹 다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재식이 저를 위해 몸으로 그들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만 통과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경찰서 앞에서 누군가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미라 씨였습니다. 그녀는 헐떡이며 달려오는 저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산을 씌워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왔어? 늦었네. 그녀의 손에는 제가 숨겨두었던 법전과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전해주려고 왔어. 당신 이거 필요하잖아.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구석에서 썩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제 어깨에 묻은 흙투성이를 털어주며 엷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서 보여줘. 우리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미라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우리는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 계단을 당당하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닌 정의를 구현하는 예비 법조인이자 한 가정의 떳떳한 가장으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성철은 쉽게 무너질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역 유력 인사들과 얽힌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했으니까요. 제가 경찰서에 들어간 그 시각, 유치장 안이 아닌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것은 다름 아닌 조성철이었습니다. 노재식의 칼에 찔린 채로 말이죠. 상황이 묘하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조성철이 칼에 찔려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읍내를 뒤덮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노재식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여론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졸지에 우리는 폭력 사태를 사주한 악덕 세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수군거리는 시선들이 저번과는 다른 의미로 따가웠습니다. 저 집 사람들 무서워. 깡패를 시켜서 사람을 찌르게 했다며? 독하다 독해. 돈 몇 푼 아끼려고 사람을 죽이려 들어? 억울했지만 해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메모리 카드의 증거 영상은 결정적이었지만 검찰 송치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성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그는 변호사를 통해 강제 집행을 서둘렀습니다. 명분은 확실했습니다. 불법 점유자들의 폭력 행위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철거 집행을 허가했습니다. D-데이가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포크레인의 굉음이 폐창고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터의 적군처럼 살기등등했습니다.
미라 씨는 식당 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그고 가스통 옆에 앉았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와 봐.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녀의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서 벌벌 떨며 울고 계셨고, 저는 미라 씨 옆에서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라야, 제발 진정해. 이러다 다쳐. 안 비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 피땀으로 만든 내 가게라고. 그녀는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용역들은 비웃으며 창문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쉬하지 말고 나와. 어디서 가스통 협박질이야. 와장창. 유리가 박살나고 집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미라 씨가 달려들어 용역의 멱살을 잡았지만 건장한 남성 여럿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미라야. 제가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붉은 선혈이 제 하얀 셔츠를 적셨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저 역시 무력했습니다. 용역들의 발길질에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구타당했습니다. 포크레인 삼날이 식당 지붕을 내리찍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동작 그만. 쩌렁쩌렁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것은 양복을 입은 검사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조성철 씨 소유주 대리인 되십니까? 불법 폐기물 매립, 뇌물 공여, 청부 폭력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현 시간부로 모든 철거 작업 중지하세요. 용역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렸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는 시동을 끄고 손을 들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제가 넘긴 증거 자료가 마침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조성철이 입원한 병원에서도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는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미라 씨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윤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그녀의 피 묻은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미라야. 그때 수갑을 찬 조성철의 비서실장이 끌려가며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두고 봐. 우리 사장님 금방 나오셔. 너희 같은 흙수저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최종 합격 화면 캡처본이었습니다. 흙수저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 서태윤입니다. 당신 사장님, 내가 직접 기소할 거니까 각오하라고 전하세요. 내 가족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법으로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비서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들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내 새끼. 저는 미라 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제 품 안에서 그녀가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잖아. 그 눈밭에서 죽어가던 나를 당신이 업고 왔잖아. 당신이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잖아. 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야. 평생 당신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게 내가 다 막아줄게. 그날의 폐창고 앞마당은 난장판이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승전보가 울려 퍼진 곳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합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눈보라 치던 날 미라 씨가 끓여준 첫 국밥 사진입니다. 미라 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녀는 이제 천하장사 곰탕이라는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폐창고 자리는 시에서 정식으로 불화받아 멋진 본점이 들어섰고요. 어머니는 카운터에서 돈 세는 재미에 푹 빠져 사십니다. 노재식 씨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 본점 주차관리 팀장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를 보면 검사 나으리 오셨습니까? 하고 놀리곤 하죠. 가끔 야근을 하다가 힘들 때면 저는 미라 씨의 말을 떠올립니다. 무거우면 더 꽉 잡아. 놓으면 지는 거야. 그 말은 이제 제 법조 인생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려 할 때 그들의 손을 꽉 잡아주는 것. 그것이 제가 검사가 된 이유이자 미라 씨에게 배운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려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을 만큼 춥고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저에게 미라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까지 드라마 역도 요정과 고시생의 서태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